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은 2007년에 개봉한 영화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영화는 남편을 잃은 신혜라고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신혜는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열게 되고 카센터 사장인 종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혜는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에 빠진 채로 교회에 의지하면서 종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하실 때 종교에 대한 모순,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우선 이 영화를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네 파트로 오늘 나눠서 이 영화를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브레이트와 이창동 감독입니다. 브레이트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브레이트는 북이 극작가이자 연출가입니다. 브레이트는 거리두기 효과, 소격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리두기 효과로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레이트와 영화 밀양을 한번 연관시켜 보려고 해요. 영화 밀양의 연출 방식을 보면은 여러 면에서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관객이 단순하게 신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관객이 객관적으로 신의를 판단하고 그리고 성찰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이창동 감독이 다른 영화에서도 주로 보이는 연출 방식이기도 한데요. 이런 연출 방식은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기법과 연결이 되면서 영화 밀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을 소비하는 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기여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작가이자 연출가이고요. 연극을 중심으로 이제 거리두기 효과를 주장을 했습니다. 브레이트는 관객이 연극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등장인물에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을 막고 이성을 동원해서 극중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효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효과의 주요 특징에서는 관객이 극중 인물과 동일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영화나 연극을 볼 때는 관객이 이제 등장인물에 몰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레이트는 이를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오히려 피하고 관객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 사건들이 실제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되도록 해서 관객이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런 거지? 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배우가 관객과 직접 소통을 한다거나 멜로 드라마적인 감정 과잉을 피한다거나 관객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연출을 한다거나 이런 연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기법은 관객이 극 속에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대신에 사회적 맥락에서 사건을 분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슬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에서는 거리두기 효과가 꽤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브레이트 거리두기 기법과 비슷한 요소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출, 관객이 그로 인해서 신앙과 용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방식, 카메라의 객관적인 시선 등을 통해서 관객이 영화에 몰입을 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신혜가 아들의 시체를 보고 그것을 클로즈업이나 강한 감정 연출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영화였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클로즈업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슬픈 음악을 깔면서 그 어떤 감정,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극대화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 밀양을 보면은 아들의 시체를 발견한 신의 모습을
완전 익스트림 풀샷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게 합니다. 오히려 그 관객이 기대하는 클로즈업은 전혀 잡히지가 않죠. 예상되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오히려 절제되면서 관객은 신혜와 동일시되지 못하고요. 그녀를 관찰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시체를 보았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이런 연출 방식은 감정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그녀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리두기 효과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장면에서 신혜가 오열하는 장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혜가 교회에서 오열하는 장면은 보통의 영화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감정을 강조하는 클로즈업, 그리고 음악을 활용해서 그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관객이 느끼게 만들 것이에요. 하지만 밀양에서는 카메라가 그 교회 신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신자들을 오히려 비추고 있는데요. 카메라 외부에서 신혜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신자의 시선처럼 그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관객이 신혜에게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렇게 울고 있는 여인은 교회 내에서 저렇게 오열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관객이 신의 고통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효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장면 역시도 그런 거리두기 효과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혜가 이제 아들의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지만 가해자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신혜의 반응이 굉장히 과장된 감정 연기로 표현되지 않고 담담한 방식으로 연출이 돼요. 감정적인 음악 혹은 클로즈업을 통한 감정 강조 없이 관객이 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연출 방식이 활용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이 그럼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이거 역시 거리두기 효과의 기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창동 감독은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기법을 통해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밀양은 이처럼 감정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영화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효과처럼 관객이 인물과 동일시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반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의 감정이 절제되거나 화면 밖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관객이 단순하게 감정적 동요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창동 감독은 단순한 감정적 몰입을 넘어서 사회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기법과 굉장히 유사한 연출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밀양과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 교회라고 했을 때 저는 성당에서는 그렇게 많은 활동은 하지 않았어가지고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과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종합해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 역시도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성장을 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다 아는 동네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밀양이라는 도시의 느낌과 제가 성장했던 성장 도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처럼 밀양에서 밀양이라는 지역과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배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개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에서 단순하게 한 여성의 상실 또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역 사회와 종교 공동체가 한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억압하고 조종하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지역과 교회 공동체는 위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감정을 마음대로 또 규정을 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밀양이라는 공간은 서로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폐쇄적인 지역사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신혜는 낯선 외부인이 됩니다. 신혜는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왔고 남편의 고향에서 실제로 남편이 빠진 채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밀양이라는 지역 사이는 너무 작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사실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을 궁금해하고 묻지도 않고 그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서울에서 내려왔다던데? 불쌍하다. 남편도 죽고 애까지 잃었지 않냐.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밀양은 서로 어떤 돌본다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공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타인의 슬픔을 자기 위로 수단으로 삼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여요. 밀양 사람들이 신혜에게 보여주는 위로는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신념과 질서를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신혜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는 말은 사실은 너의 감정은 우리가 규정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돼 라는 강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신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강화하는 행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밀양 사람들은 신혜를 진정으로 돕기보다는 그녀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종교라는 이름의 감정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혜가 밀양에서 교회를 찾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혜는 극심한 슬픔을 겪고 있는데요. 그 슬픔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 믿어야 위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녀는 결국 그 흐름 속에 기독교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신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회피의 도구가 되고요. 영화는 그녀의 신앙이 깨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신혜가 신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가 더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것 역시도 결국 그녀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방식대로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개인의 감정조차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에게 믿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혜는 사실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책임을 받게 되고 그녀는 자신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가 개입을 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밀양은 공동체의 위선과 개인의 억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공간은 작고 폐쇄적인 사회가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상징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돌본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 슬픔을 견디는 방식까지도 규정하려는 종교 공동체의 모습이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신혜가 자신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기회를 얻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강요 속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압박받는 모습이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질문하죠. 당신이 신혜라면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는가에 대해서요. 결국 영화 밀양은 단순하게 개인의 슬픔을 그린 영화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감정을 그냥 두지 않는 공동체의 위선과 억압을 섬세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밀양, 숨겨진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밀양, Secret Sunshine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영화의 핵심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밀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비밀의 햇빛은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밀양이라는 지역사회와 교회의 공동체가 한 개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숨겨진, 감춰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 햇빛, 밝음을 의미합니다. 즉 밀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빛이 있지만 감춰져 있는 곳, 숨겨진 햇빛이라고 하는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뜻하기도 한다고 보아요.
밀양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에게는 절망과 억압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가만두지 않는 지역사회, 종교적 강요 속에서 그녀는 더 고립되죠. 그녀가 빛을 찾을수록 할수록 그 빛은 더 철저하게 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던 곳이 점점 신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즉 밀양에는 햇빛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신에게 닿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밀양의 기독교 공동체는 신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신에는 신앙을 통해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결심하고 교도소에서 가해자를 만나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신에게 이미 용서를 받고 평온해진 상태죠. 이 장면은 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빛이 숨겨져 있었고 진정한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신에게는 더 깊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밀양은 구원이 있다는 듯 보여주지만 정작 숨겨져 있고 닿을 수 없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신의 여정, 즉 숨겨진 햇빛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신의 감정 변화를 영화 흐름과 함께 보면은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녀의 심리적 여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로는 빛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신혜는 남편을 잃고 밀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밝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풍경과 함께 그녀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신혜가 찾은 빛은 진짜 빛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빛인 거예요. 2부에서는 빛이 가려지는 과정입니다.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당하면서 신혜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오히려 그녀를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신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신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가해자를 만났을 때 신혜는 충격을 받으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그녀가 믿었던 빛은 완전히 숨겨지고 밀양의 의미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3부는 새로운 깨달음과 불완전한 빛입니다. 신혜는 절망 속에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혜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면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카메라는 신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햇빛이 비치는 마당과 감춰진 그늘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마침내 진짜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빛, 그러니까 구원과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빛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종교 공동체는 한 개인을 억압하면서도 빛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며 결국 빛과 어둠은 늘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창동 감독은 이 제목을 통해서 단순한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와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위선과 기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밀양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신혜의 감정적, 철학적 여정을 담고 있는 은유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숨겨진 햇빛을 찾으려고 하는 그녀의 과정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페미니즘적 비평에서 본 영화의 한계입니다. 페미니즘적 비평에서 볼 때는 신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으로 존재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 속에서 그녀는 남편, 아들, 종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성적 존재들에게 기대거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 존재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규정되고 있어요. 페미니즘 비평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신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혜는 남편의 아내로서 밀양에 오게 됩니다. 그녀가 밀양에 온 이유는 사실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는 남편이 없는 남편의 공간에서 살아가려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가 여전히 바람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조차도 남편과의 연결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시내는 어머니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내에게 아들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의미이자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여성이 어머니라는 역할에 종속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내는 아내와 어머니라고 하는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녀 자체로서 존재하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종찬에게 계속해서 의지하는 시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여성의 독립적인 서사가 제한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찬은 시내에게 어떤 일정 부분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은 또 결국에는 시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남성으로 그치게 됩니다. 시내는 그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시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내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시내는 여전히 종찬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여성이 온전히 독립적인 주체로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주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볼 때는 시내는 자신을 온전히 지키거나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여성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여전히 남성에게 기대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내는 하나님에게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내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 역시도 독립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남성적 존재,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식을 보입니다. 영화 속의 하나님은 권위적인 남성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고 시내는 그분에게서 위안을 받으려는 여성의 모습, 즉 성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나 시내가 결국 신앙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가 온전히 신앙을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방식으로 믿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내는 신을 통해서 새로운 남성 권위에 종속되고 그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을 해결해줄 구원자로 바라보지만 그분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죠. 이는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또 다른 남성적 존재에 기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망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할 때 시내가 절망하는 이유 역시도 그녀가 믿었던 남성적 권위가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내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후에도 종찬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성적 존재에게 기대려고 하지만 결국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내는 용서할 수 없는 여성임에도 사회는 그녀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죠. 시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크게 억압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해야 된다는 강요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성들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평온해진다. 너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시내가 원해서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그녀가 믿어야만 하는 것처럼 강요받은 것이죠. 이것은 여성에게 희생과 용서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피해를 당해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곤 해요. 하지만 시내는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게 되고 이는 기존 사회 질서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보면은 시내는 남성이 만들어 놓은 용서의 규범을 따를 수 없는 여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시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끝내는 해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영화 내내 남편, 아들, 종찬,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게 어려운 구조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서하는 여성, 신에게 의지하는 여성, 남성에게 기대는 여성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내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여성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가 완전히 해방됐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거울 역시도 동찬이 들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또 더 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혜는 여전히 혼자 남아있고 여전히 그녀를 억누르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량은 그녀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신혜는 남성적 존재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됩니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온전히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비평은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신혜가 종교에 빠지고 자신의 슬픔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애도 기간을 거쳤다면 조금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인 여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기도 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보면은 비판할 부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계속 여성 비평가 분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비평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미량이라는 이름 그리고 종교 브레이트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서 페미니즘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